벤처 신화는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국 정보통신 산업의 불황이 우리에게도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수출 산업의 견인차였던 IT 산업 제품 판매 시장에 차질이 생겼다. 단순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주축을 이루었던 시대에서 이제 지식이 밑받침되는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위기가 기회이듯 지금이 바로 한국 경제의 비상을 위해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울 때다. 전문 경영인 지코리아 강석진 사장과 서울대학교 경영대 조동성 학장의 대화 속에서 한국형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발견한다. 강석진 제너럴 일렉트릭 코리아 사장은 하루에 2번 출근한다. 아침에는 넥타이를 메고 회사로 출근해 경영자로서의 바쁜 일과에 매달린다. 지금 뭐라고 있는 거야? 20여 년간 GE 코리아의 살림을 이끌어온 강석진 사장. 직장에 몸담고 있는 동안은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냉철한 이성을 잃지 않는다. 그럼 여기 우리 여기 있는 사무실 좋아서 못 하는 데가요. 퇴근하는 길,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강 사장은 그만의 공간인 개인 화실로 또다시 출근한다. 넥타이를 풀고 그림의 세계에 빠져든 그는 마치 시간의 존재를 잊은 듯하다. 시골의 사냐, 굽은 길 등 우리 고향의 풍경이 그대로 화폭에 옮겨진다. 그가 태어난 고향 상주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 예술과 경영, 어쩌면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는 면에서 그에게 있어 두 세계는 통할지도 모른다. 관악산의 매미 소리가 한여름의 녹음 속으로 찾아든다. 연구실에서 만난 서울대 경영대학장 조동성 교수의 모습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딩 선생님을 떠오르게 한다. 후학들에 대한 유별난 애정 때문에 지금 그의 왼쪽 발에 깁스를 대고 있다. 학생들과의 농구 시합 도중 아킬레스건을 다친 것이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의 생활 태도는 50여 권에 달하는 저술 활동으로 이어졌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의 경제 전략과 기업 경영 전략 수립이 그가 밤낮으로 고심해온 화두이자 연구의 테마였다. 그에게 있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놓칠 수 없는 과제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도 그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강 사장님은 이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경영자면서 또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에 또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요새 그 GE는 그런 세계적인 그 1등의 위치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자신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경영을 하는 건가? 항상 자신감은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세계 경제 전체가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걱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침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이죠. 미국도 한 10여 년 정도 굉장히 호황을 누렸었는데 지금 이제 그 거품이 빠지는 그런 상태죠. 또 일본 경제도 우리하고 가까운 일본 경제도 장기적인 침체에 들어가 있죠. 사실 미국과 일본 경제는 우리하고 가장 밀접하죠. 그렇죠. 또 미국 기업이 볼 때 세계 경제에 대한 거 대단히 아주 불안스럽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경영 전략은 만약에 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 이 경제 문제, 이 어려움을 걱정하기에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또 이제는 이 세계가 이렇게 한 시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문제가 바로 미국의 문제고 일본의 문제고 맞습니다. 전체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슷한 체제를 갖춘 데가 이제 중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중국은 지금 경제가 아주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 네. 경쟁력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수년 이내에 한국을 추월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선진 그런 기술 분야의 산업 쪽을 보면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기술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이 가야 할 그러한 텀새는 굉장히 좁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좁은 텀새 어떠면 중국이 추적해오고 일본이 앞에 있는 그 텀바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차별화해가면서 우리 국가가 경제 정책을 꾸려나가고 또 우리 국가 안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서 어떤 산업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강 사장님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을 아주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얘기했지만 경쟁력이 예컨대 22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떠냐. 그렇죠. 그 내용의 질적 구조를 사실 따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하고 이제 중국은 선진국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1등을 하려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고비용 저효율 체제가 문제다. 따라서 빨리 이거를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처방을 많이 내놓거든요. 근데 바로 이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그 목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지금 중국, 지금 우리 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의 위치죠. 사실 중국도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데 중국의 저비용은 우리나라의 인건비보다 5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의 저비용이니까 우리가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저비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효율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또 상당한 민족주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극단적으로는 좀 국수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특히 외국 자본에 대한 좀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면서도 해외 자본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개방적이죠. 그렇죠. 예. 그럼 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그대로 받아온다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저비용과 고효율만 해서 우리나라보다 두 가지 다 유리하게 돼 있어요. 거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중국이 기초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튼튼한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기반도 가지고 있고 예. 과거 공산권 국가의 어떤 과학 정책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중국과 1대1로 부딪혀서 중국과 똑같은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 내지는 반성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이제 선진국을 간다는 건 선진국 기업과 선진국 경제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또 모든 산업에서 그렇게 이겨야 되는 건 아니니까 결국 우리가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산업군에서 예. 그런 선진국과 싸워서 이기고 또 그 우리가 계속 가져가기 어려운 다시 말해서 개도국형 산업에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이 포기도 하면서 소위 그 strategic alliance, 전략적 제휴, 이 협동 이런 체제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산업 설비들이죠. 예. 굉장히 좋은 첨단 산업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5, 6년 동안 많은 산업 설비에 신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설비가 굉장히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세계 전체적으로 그 산업 설비가 오버 캐패시티가 돼 있고 이것이 앞으로 큰 그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전세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수년 내에 아마 그 세계적인 산업 판도가 재편성될 거 아니냐. 그중에서 네. 많은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했지만은 일거리가 없어서 탈락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정책 방향은 적극적으로 국제 분업화한다고 그러죠. 네. 자, 세계 시장을 가지고 있는 선진 기업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GE 같은 회사들은 자국에서 만들던 거를 과감하게 줄이고 공장을 문을 닫고 저 경쟁적인 그런 가격이지만은 품질이 우수한 그렇죠.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나라로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 설비들은 굉장히 잘 매칭이 돼요. 네. 그러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산업 설비 중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품질과 생산 원가 경쟁력만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린다면 우리가 그걸 세계적인 그 시장을 향한 아주 고도의 기술 제품을 만드는 생산 기지화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러다면 우리나라의 산업 설비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전략적인 제휴라는 게 필요한데 장기적인 전략적인 제휴죠. 거기에는 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만 협력할 수도 있고 세계 시장을 위한 그 마케팅 전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제휴를 하게 되면 저는 이걸 글로벌 그 얼라이언스라고 불러 수 있겠는데 글로벌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그렇죠. 네. 우선 고용이 확대가 되죠. 우리가 국내 생산 설비를 활용하죠. 수출이 정대가 되고 결국은 국민 소득이 창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생산 설비들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동시에 그 섬유와 같은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 그거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그 의류 산업이라고 하면 재래식 산업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단계 올려가지고 아주 수준을 높게 해서 디자인과 컬러를 그 첨단화한다면 우리가 패션 산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러면 똑같은 섬유 제품인데 하나는 그 의류 제품이라고 하면 한 10불 정도 하는데 패션 제품이라 한 100불로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미국의 백화점에 갔을 때 한국산 넥타이가 참 아름다웠었는데 보니까 7불을 해요. 그 옆에 코너에 보니까 이태리제 넥타이가 있는데 70불을 해요. 원자재는 똑같이 들어갔죠. 그 사람 뭐 이거 시간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을 건데 뭐가 차이가 있길래 10배의 가격이 차이가 있느냐. 하나는 우리가 섬유 산업이라고 불렀고 하나는 패션 산업이라고 부른 데서 만들어 왔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문화가 들어간 제품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재래식 산업 중에서도 사양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산업을 다시 들여다보면 첨단 산업으로 재편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게 안 되는 산업은 우리가 과감하게 그 아웃소싱해서 우리보다 더 낮게 만드는 나라에서 만들고 결국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세계 시장에 그 우리 이름으로 가져가 나갈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아주 100% 동감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업 안에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곳이 어딘가 하는 걸 봐서 그 부가가치 올릴 수 있는 것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앞으로의 그 미래 산업의 방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미래 산업이라는 건 과거처럼 이 제품별로 나눈 무슨 신발이다, 자동차다, 선박이다, 기계다, 전자다가 아니고 그런 산업에 무엇을 결부시켜서 그 전통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느냐. 그게 사실 신규 산업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7불하고 70불 말씀하셨는데 참 어떻게 보면 참 우리로서는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네. 그 비교를 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사실은 70불이 아니라 뭐 400불, 500불짜리 넥타이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백화점에서도 그런 게 팔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고부가치로의 그 전개라는 건 과거하고는 또 다른 그 새로운 모습으로 미래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그 패러다임을 정말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 미래에 그 우리가 먼저 가서 이 지금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뭘 바꿔야 될 건가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진국에서 첨단을 가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짜고 있냐면요. 세계적인 그 오버 캐패시티가 가져올 수 있는 일종의 그 공항 같은 거에 대비해서 시장 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황이 왔을 때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세계에 있는 공장을 자기 공장처럼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업은 아무리 큰 공장을 가지고 있어도 돌릴 수 없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 확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서 그게 아마 큰 그 역점을 두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갔다가 이제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소위 그 시장집약적인 산업, 네. 그러니까 시장을 가진 기업이 그 산업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건 뭐 틀림없죠. 문제는 그 시장 자체도 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맞습니다. 확대되고 이 수준이 높아가니까 그걸 맞춰 나가는 작업이 이제부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 시장이 이제 그 전부 국경이 없어진 그런 세계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죠 옛날보다. 그렇죠. 보호 장벽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략적인 제휴를 하거나 아예 서로 통합이 되거나 국경을 그렇죠. 넘어서 통합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 산업 피아트하고 GM이 서로 주식을 교환해서 같은 식구가 되어버린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업의 생존 전략을 국내 한반도 안에서만 보지 말고 세계 전체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우리가 어떤 제휴를 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나갈 건가 그렇죠. 그런 모색을 추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 환경이 말이죠. 예.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중국의 추적 또 일본이 앞에 있고 그 사이에 우리 한국이 껴있고 여기서 우리가 앞에 보고 있는 그 이 위기는 한국 경제의 장래를 결정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갈림길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예. 그리고 또 국민 전체가 말이죠. 전에 IMF 위기 직후에 온 국민이 한번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고 국민의 공감대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마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산업을 어떻게 첨단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느냐 네. 또 새로운 첨단 산업 분야로 어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냐. 그렇죠. 요는 그 첨단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을 네. 할 거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결정되는데 사실 첨단이라는 표현만 해도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첨단이 과연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얘기하는 첨단은 기존에 그 어떤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나뉘어진 그 수많은 제품 옆에 속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전통적인 산업에 한꺼번에 적용해가지고 그 수준을 변화시키는 그게 이제 새로운 첨단 산업이라고 볼 때 첫 번째는 역시 그 인터넷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런 그 소위 IT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디지털 네. 컴퓨터 기기를 포함한 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이 기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 뭐 제놈 프로젝트는 상징적인 그 연구가 있었지만 그런 걸 기초로 한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이 네. 이제 두 개의 큰 축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항상 이 소위 경제의 그 언더커런트, 이 하류로서 어떤 하부 구조로서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게 에너지 테크놀로지인 그렇죠, 것 예. 같아요. 아직 우리가 뭐 두 번의 그 에너지 위기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지금 또 좀 방만한 모습으로 있지만 언제 이게 닥칠지 모르고 사실 그 에너지에 대한 그 비용이라든가 그 부담은 이제 계속 존재하는 거니까 이 에너지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같은 이지만 소위 environmental technology, 이 환경공학. 이 환경은 뭐 우리가 사는 이 유일한 우리 터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배려, 여기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네.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 디자인 테크놀로지라고 네. 얘기하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상품의 그 마지막 과정에서 끝마무리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그런 포장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삶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윤택하게 가져가야 할 거냐 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 사회 구조가 어떻고 그런 사회 구조에 필요한 새로운 산업이 뭐고 그런 새로운 산업이 필요한 우리 소비 생활 제품이 뭔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정말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나타날 그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정말 인간에게 다가올 수 있고 인간이 또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그 제품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테크놀로지. 이 다섯 가지가 결국 이 첨단 산업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다섯 가지 첨단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 미래 산업,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를 끌고 나갈 산업, 이걸 생각한다면 저는 하나는 이러한 그 신기술, 신아이디어를 그렇죠. 바탕으로 하는 미래 산업군이 하나 있을 거고, 그렇죠. 그건 지금 우리가 이미 하고 있지만은 그건 많은 투자를 필요하고 있고 또 우리하고 경쟁하는 선진 국가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죠. 그렇습니다. 특히 IT라든지 BT 같은 이런 분야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빨리 그 모든 것이 바뀌고 있고, 그렇죠. 또 한 분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산업, 거기에는 이미 우리는 좋은 생산 설비도 있고 훈련된 인적 자원도 있고, 그런데 이 산업을 다른 우리를 추적해오는 나라에 뺏겨서 버리는 그거보다는 이 산업들을 신기술을 접합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 그렇죠. IT라든지 이러한 그렇습니다. 신기술을 접합하고 해서 첨단 산업으로 재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산업들을 들여다보면서 빠른 속도로 첨단 산업화 시킨다면 기존 재래식 산업을 우리가 끌고 나가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의 튼튼한 경쟁 바탕이 되는 거고, 또 앞으로 우리하고 경쟁하게 될 나라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나라하고 그렇죠. 우리 산업을 차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같은 물건을 만들지만 한 단계 위이고 세계 어느 나라의 고객들이 보더라도 한국 거는 훨씬 품질이 높다. 기술도 앞서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한국 거는 다른 나라 거보다 한 20-30% 더 값을 주더라도 이것이 낫다. 그렇죠. 이런 그 산업으로 우리가 첨단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존 산업의 첨단 산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IT, BT, ET, 네. 또 다른 ET, DT 이걸 적용함으로써 첨단 산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바로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산업의 내용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벤처 그러면은 고위험, 고수익을 특징으로 한 기술 기반의 산업, 기술 기반의 소규모 기업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이 중소형 어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굉장히 그 좁게 해서 그랬는데 네. 요새는 그 벤처를 또 특히 저는 이걸 선호하는데 다른 곳에서 또는 과거에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그럼요. 이렇게 그 개념을 정리한다면 여기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중소 신생기업, 그러니까 신생기업이라고 표현하십시다. 신생기업도 포함되지만 기존 기업, 네. 기존의 뭐 제조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도 다 벤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개념만 새롭게 정립해서 그런 첨단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결국 추구하는 시장과 고객과 이 상품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벤처형으로 나가야 된다는 건 마치 그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을 포기하고
신생 중소기업만 육성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신생 기업과 기존 기업을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그 재무장하고 탈바꿈하는 맞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하자.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벤처 산업하면 정보기술 IT 쪽하고 뭐 인터넷 관련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혼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테헤란 밸리 하면 인터넷 벤처 또는 그 뭐 IT 쪽 벤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방금 조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벤처하면 섬유 쪽에도 벤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 아주 세계 첨단의 패션 사업을 벤처 사업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벤처 정신으로 사업을 재구축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산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공업이라고 불렀던 거를 첨단 기계공업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 산업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섬유 산업 그렇게 부르지 말고 고품질 소재 산업이다. 소재 산업으로 우리가 키우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신생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벤처 마인드가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재구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 바뀌더라도 기업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계속 진화해 나가는 한국 거죠. 기업이 전통적인 섬유 산업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맞습니다. 소재, 섬유 소재 산업으로 바뀌면 네. 새로운 산업이 되는 거니까요. 그 언젠간 한국산 넥타이도 한 100불 받는 넥타이로 되고 한국산 티셔츠도 한 200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1,000불쯤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지금 몇십 불 받는 거에서 그렇습니다. 몇백 불로 받는 산업을 우리가 바꿔야죠. 예. 그러자면 정말 디자인 노하우하고 그럼요. 하고 모든 그런 그 문화적인 컬러. 그러니까 전 항상 베네통이라는 회사를 보면 늘 놀라운 게 그 사람들은 컬러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색깔. 그렇죠. 네. 그 색깔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현혹시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한국 문화적인 컬러와 그리고 또 디자인 컨셉들을 여기다 가미한다면 우리나라의 재래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만들어서 선진국 대회를 얼마든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 베네통이 그 선택한 색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우리가 쓴다면 그건 또 흉내밖에 안 되거든요. 우린 한국적인 뭘 선택해야 되겠죠? 저는 한국적인 색만 가지고 한다고 경쟁력이 생긴다고 저는 안 봐지고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든지 색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모든 나라가 다 색을 가지고 나오면 다 경쟁을 하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앞장을 서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한국적인 색을 가지고 나가는 건 필요 조건이고 그 필요 조건에 충분 조건이 포함돼야 이제 우리가 경쟁이 생긴다고 봐지는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5가지 그 새로운 첨단 기술 얘기 드렸지만 사실 베네통이 그 컬러가 강하지만 우리는 컬러도 강하면서 예컨대 그게 그 environmental technology 그러니까 환경공학적으로도 베네통보다 더 나은 제품이 될 수 있고 에너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덥고 따뜻하고 그다음에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 우리 그 옷이 우리 이 생체 리듬에 훨씬 그 긍정적인 건강에 효과를 주고 거기에 뭐 IT 칩까지 하나 붙어가지고 뭐 하면은 바로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런 기술을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안 해본 방법으로 추구할 때 거기에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경쟁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제품에 시각적인 예컨대 컬러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시각적인 요소만 갖춘 게 아니고 그게 청각적인 요소, 미각적인 요소, 후각, 촉각적인 요소가 다 같이 갖춰 있는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의 부가가치는 한 가지의 그 경로를 통해서만 만족시키는 제품보다 그 부가가치가 10배, 100배, 1000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조 교수님 문화에 대한 그 조예는 대단한데요. 아니 오감을 갖춘 우리 상품을 만든다는 건 대단한 거가 되는데 예, 한국적인 미가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만들 수 있죠. 요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재구성하고 예. 또 다른 나라의 그 원형적인 문화를 기초로 한 상품과 경쟁을 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느냐. 그거는 단순한 한국적인 미의 재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는 그 가공과 재구성 이게 포함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산업
경쟁력 얘기할 때 한 산업이 이렇게 소나무처럼 선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좀 문화도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문화 디자인 쪽 좀 많이 얘기하는 감이 있는데 사실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저는 그 두 개의 ET, 그 에너지 테크놀로지하고 인바이러먼털 테크놀로지, 이 에너지와 그 환경의 공학적인 게 또한 우리나라가 이런 걸 결합시켜서 가면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환경은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전 독일이 가장 그 모범이 되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예컨대 세계 여러 군데에서 그 환경 면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 평가를 하고 그 기준을 매겨서 산정을 하는 거 보면 항상 독일을 100으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 예컨대 미국이 93, 영국이 뭐 91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평가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좀 밑에서 잘 안 보이는 수준으로 이 환경을 좀 신경을 둘 수 있는데 거긴 뭐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환경까지 생각할 정도로 환경이라는 게 상당한 그 비용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환경을 조금 접어두고 하자. 이런 식의 경제 정책이 지금까지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그 소위 그 환경 라운드라는 그 세계적인 조약도 지금 맺어져 가고 있고 하는 마당에 이 환경적으로 약간 그 비용이 들지만 또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그 환경 관련 산업도 나오고 맞습니다. 또 거기에서 다른 나라의 그 환경을 갖추지 못한 환경 조건을 갖추지 못한 특히 개도국과 이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그걸 조금이라도 더 갖추고 있으면은 그 조금 투자를 더한 부분이 이제는 선진국 시장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또 경쟁력으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환경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산업을 환경 친화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가에서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서는 환경 규정을 위반했을 때 기업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엄한 처벌이 따르죠. 지위도 그런 아주 엄한 처벌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환경 규정이 없었을 때 폐기했던 물질을 수십 년 지나고 나서 땅을 다 파고 그걸 다 고쳐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은 대기업들은 이제 선진기업들은 환경 담당하는 그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으로 모든 것을 그 경영을 하죠. 제품 만드는 거에서부터 설계에서부터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이 환경이 환경 문제가 중요해지니까 이쪽에서 이제 새로운 그 환경 관련 산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령 발전소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걸 과거엔 누가 상관했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거기에서 황산 유황가스 같은 거 못 나오게 되죠. 그럼 그 탈황 설비라든지 그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 친화적인 산업과 동시에 환경을 그 시장으로 해서 그 환경을 우리가 보호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산업도 생각해 볼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앞으로 그 수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거는 점점 환경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니까 새로운 그 시장으로 아마 등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좋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제는 그 환경이 비용 항목이 아니고 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제품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지난 25일 오후 2시 코엑스 한국바이오벤처협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벤처기업의 자생력에서 찾는 조동성 교수는 미래 산업의 특징과 발전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고 있었다. 부드럽지만 힘있는 특유의 화법이 더욱 설득력을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20세기의 3D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dangerous, dirty and difficult, 그러니까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그런 별로 안 좋은 그런 사업으로 생각했지만 21세기에는 그 3D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첫 번째 D로서는 디지털이라는 정보 사회를 위해서는 바로 디지털이라는 도구가 필요했고 이
도구로서의 디지털이 갖는 그런 상징성을 3D의 첫 번째로서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D는 DNA, 즉 뭐 바이오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 DNA라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만 또 이러한 디지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놓는 가장 획기적인 분야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 D, 디자인. 정말 우리 삶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경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산업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이 국가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마침표로서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D의 두 번째 요소가 되는 DNA. 이것은 우리 삶 그 자체를 의미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삶에서의 목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의 고민은 늘 지구촌 시대 경쟁에 뒤지지 않는 한국 경제의 활로다.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은 이론. 그것은 단지 지적 노름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는 언제나 실물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구체적인 미래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의 소위 첨단 산업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서 역시 IT가 제일 맏형에 네. 해당하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IT를 통해서 다른 기술이 발전하거든요. 네. 사실 BT도 생명공학도 IT의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했었던 거고 또 환경이라든가 에너지 디자인도 이제는 다 IT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5가지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IT고 그러면서 가장 우리의 그 관심이 집중돼야 될 그 요소인 것 같습니다. IT와 그 디지털 혁명 이 속에서 우리가 잘하면 일본을 따라갈 수 있는 아니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모험심이라는 것은 이 디지털 시대에 참 잘 맞거든요. 예, 신속하게 결정하고 모험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그동안에 그 우리나라의 그 벤처와 그 이 인터넷 이 붐 때문에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초고속망은 유럽 전체의 2배가 됩니다. 이거 믿어지는 겁니까? 글쎄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리고 또 우리 초고속망을 쓰는 우리 한국은 인구 비율로 해서 10%가 되거든요. 그것도 세계에서 1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이미 세계에서 제일 많은 비율로 초고속망을 쓰고 있고 우린 초고속망의 인프라를 깔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미국도 오늘 내가 그 인터넷 그 케이블 광케이블 달아달라고 신청하면 내일 달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미국도 여러 날 기다려요. 우리는 하루 만에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인프라와 한국 사람의 독특한 기질 이거를 접목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IT와 디지털 이 시대를 우리가 한국이 우뚝 서서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계 기록에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그 우리가 그 ISDN에 접속해 있는 사람 수도 제일 그 비율적으로 많지만 그 한 사람이 하루에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시간이 네. 2등이 홍콩인데 네. 2등의 2배에 가까운 정도로 우리가 그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T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그 체질에 맞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참 기막힌 수단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꼭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우리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조업으로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가 있고 인터넷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에 가 있는 이 2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를 꼽으라면 이거 한국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2개를 어떻게 접목하고 결합하느냐. 이것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한국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강력한 기반 위에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다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 설비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심지어는 정부 조직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여기에 총체적인 품질 개념을 집어넣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심지어는
그 사무실에 하고 있는 그 행정 업무에서부터 공장 생산 업무, 정부의 행정 서비스, 유통 모든 그 일상 프로세스 속에는 엄청난 품질 실패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그 소홀히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디펙트에 대한 그 비용이죠. 예.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그 선진 국가의 그 기업일 경우에도 총 매출에 대해서 4 내지 6% 정도가 품질 실패 비용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30대 대기업의 평균 순이익 1% 정도 아닙니까? 그 순이익 평균 순이익의 한 4배 내지 6배 정도가 우리가 적당히 하는 걸로 인해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만약에 이 4 내지 6%의 디펙트 코스트를 절반만 줄인다면 그러면 순이익이 2%, 3배,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직접 손실만 따졌을 때 이런 거고 이 기업이 안게 될 간접 손실, 우리가 품질 실패로 인한 그렇죠. 품질하면 제품에 대한 품질만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총체적인 경영 품질입니다. 여기에서 품질 실패가 저질러는 실패 비용은 간접 코스트, 직접 코스트 다 합하면 매출에 대해서 25 내지 35% 정도의 그 우리가 실패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손실을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절반만 줄인다면 순이익이 15% 내지 16%에 해당하는 그 비용과 손실을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굉장히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품질 총체적인 그 품질 경영 품질 그 프로그램을 식시그마 그렇죠. 품질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산업 뭐 제조업이든 서비스든 어디든 마찬가지로 금융업이든 어디든지 이 전사적인 품질 개념을 집어넣는다면 그러면 엄청난 경쟁력을 늘릴 수 있고 이거는 엄청난 순이익을 창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이 품질 개념을 품질 개념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추가 순이익을 창출해내는 검광이다. 그렇죠. 이건 파면 팔수록 엄청난 순이익이 나온다. 그 GE 같은 세계에서 제일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에서 순이익의 10%가 이 식스마 품질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몇 가지에다가 이 품질 개념을 총체적인 품질 개념을 집어넣는다면 한국 기업은 어떤 분야에 있든 세계적으로 강한 우선 제품 품질이 강하고 초량이고 비용 면에서 아주 경쟁이 대단하고 순이익을 항상 내고 있고 그 우량한 사업으로 만들 수 있죠. IT를 포함한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물론이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것은 기업뿐만 아닙니다. 제 생각은 우리나라의 그 행정 서비스, 정부에다 이 식스시그마 경영 품질 개념을 도입한다면 우리 예산의 적어도 한 20-30%는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걸 제가 있는 학교에도 도입해야 되고 당연하죠. 사실 우리 삶에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만 따져보면 우리가 살면서 적당히 하는 게 너무 많죠. 적당히 하고 시간 낭비하고 비용 낭비하는 게 뭐 20% 30% 더 되지 않을까요? 더 되죠. 그렇다면은 그 말씀이 맞는 거죠. 얼마든지 이 식스시그마를 통해서 어디에 적용을 하든지 20-30%의 그 효율성 제고는 뭐 항상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사실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갈 방향을 생각해 보면은 또 이걸 잘 조합하고 정리해서 하나의 틀을 세우면 한국의 경쟁력이 지금 전 세계에서는 22위고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최하위지만 얼마든지 전 세계에서 지금 10위권으로 그렇게 올릴 선진국에서 뭐 어떤 선진국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비전을 국가의 비전으로 선택을 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지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정말 이 행정각부 또 기업 또 각종 단체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정말 대한민국을 과거 후진국에서 개도국으로 20년 안에 그 탈바꿈을 시켰듯이 지금 그저 중진국 정도 수준에 있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충분하게 우리가 정말 가장 선진국의 그 한 나라로서의 그 국민적 삶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 전체의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한국 기업인들의 그 기업가 정신을 즉 말하는 기업가 정신과 모험심을 다시 한번 그 리바이탈라이즈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을 때 그때 우리는 국민 전체가 공감대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잘 살아보자 하는 노래가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그 새마을 노래 뭐 산골짜까지 다 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살아보자. 경제를 일으켜서 잘 살아보자. 그 경제를 일으키자는 것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우리가 갔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앞질러서 산업사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기업인들이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창업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고 자기 집을 담보로 했고 또 자기 조상한테 물려받은 농가 밭도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럼 뭔가 하면 그만큼 모험을 하고 그 기업가 정신이 아주 투철한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한국의 그 산업화 사회에서 있었던 제일 중요한 그 요소를 따진다면 우리 기업인들이 그 당시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모방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가 정신이 있었고 모험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만들었다가 제조업, 그게 점점 기술 집약적인 걸로 가서 그 다음에 조선 산업도 하고 항공 엔진도 만들고 발전 설비도 만들고 그렇죠. 첨단 전자와 반도체로도 뛰어들어가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국 기업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 이제 진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서고 선진 기업으로서 또 10위 안에 들어가려면 이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서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CEO 포럼 운영위원회가 열리던 날 오락가락하던 장마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전 7시 한국의 전문 경영인 12명이 바쁜 일과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다. 올바른 기업 문화와 경제 관행의 정착을 목표로 지난 6월에 결성된 한국 CEO 포럼의 제1회 정기총회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강석진 지코리아 사장은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인 대표 자격으로 한국 CEO 포럼의 공동 대표직을 맡고 있다.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좋겠다 이런 시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전부 바쁜 사람들, 세상에 제일 바쁜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품질 경영을 모토로 위원장도 30여 년간 한 길만을 걸어온 강석진 사장. 그에게서 전문 경영인의 진지한 모습을 발견한다. 한 사회의 동력은 그 지도자에서 나오고 그 또 이런 그 창업 모험을 불사하는 그런 기업인들에게서 나온다는 게 현대 사회의 어떤 논리로서는 그 타당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에 동감을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오늘날은 이 과거와 달리 이제 누가 누구를 이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제는 모두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놓으면서 윈윈으로 서로 다 그 혜택을 받고 득을 얻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중에 지도적인 위치를 하는 국가와 민족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바로 우리가 그게 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그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남을 피해를 줌으로써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같이 이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저는 이 공간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적으로 지금 우리만 못한 개도국을 우리가 개도국보다 앞서 나가고 그쪽과의 경쟁에서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공존해 나가되 누가 더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문을 열어가지고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앞서가면서 이 전 세계의 경제를 끌고 가느냐, 그런 그 시간 개념에서 미래를 선점하는 그렇지. 그러한 안목과 또 그러한 그 시스템, 이 사회가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는 게 전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 교수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현대의 21세기의 이제 한국인들이 몽고족 아닙니까? 유목민이죠 원래. 네. 우리 몸속에는 유목민의 기질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인 경영인들, 기업인들이 한국 사람이 21세기 징기스칸처럼 이제 등장한다면 이 21세기의 징기스칸은 옛날 공간을 지배했던 그런 지배자가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의 그 기업인들과 파트너를 협력을 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하고 힘을 모아가면서 힘을 모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 공존하는 그렇습니다. 팀 리더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러한 이제 21세기의 징기스칸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역시 우리를 숨기고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개방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소위 요새 얘기하는 투명한 예. 그런 그 경영을 통해서 누가 봐도 한국 기업은 신뢰할 수 있고 또 의지할 만하다 하는 느낌을 갖게 해주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결국 그 투명 경영이 필요한가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예. 필요 조건이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충분 조건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생각합니다. 세계화해 나가는 속에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경영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투명해야지 되고 또 기업의 지배 구조도 아주 합리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이해 관계자들이 기업 주주든 경영자든 종업원이든 노조 고객이든 전부 공동의 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윈윈하는 그러한 그 기업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기업이니까 철저한 경쟁 원리가 지배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개인의 그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런 기업 문화죠. 네. 그래서 경영자는 인적 자원을 아주 소중히 하고 또 인적 자원 개발을 아주 최우선적으로 하고 모든 사람들의 두뇌와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벽이 없고 그렇습니다. 아주 개방된 그런 기업 문화죠. 관료적인 건 전혀 있을 수가 없고 아주 비관료적이고 벽이 없고 그래서 직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기업은 그걸 언제든지 문호를 열고 받아들이고 그 아이디어가 또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많은 이익에 기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보상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자기 아이디어를 그렇죠. 기업에 반영을 시키고 그 자기의 꿈을 기업을 통해 실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는 기업이 충분히 평가하고 충분히 보상을 하는 거죠. 네. 이러한 기업 문화를 만든다면 굉장히 강한 기업이 될 것이다. 이건 뭐 세계 어디 가더라도 강한 기업이죠. 왜냐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자기 일처럼 하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그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항상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기업 문화, 그 열린 학습 문화를 이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토론을 시작할 때 상당히 좀 그 불안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좀 암울한 그런 전망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렇게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 정리를 해나가는 이 내용을 보니까 한국의 이 가능성이 정말 선진국으로 가고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첨단 산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가능성이 무한히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 우리 토론도 어느 정도 이제 네.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하고 있는 그 상황, 세계적인 경제는 전망이 좀 어둡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어렵고 그런 과정의 가운데서 중국이 유난히 눈에 띄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은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기술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그 위치를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그럼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을 선진 산업으로 재구축하고 또 새로운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국민 전체가 하나의 그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전문가다 프로 정신을 가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품질도 올리는 그러한 그 모든 선진 기업 선진 그 경영 툴들을 기법들을 도입하고 그리고 우리의 조직 문화를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든다면 저는 앞으로 그 우리나라의 그 미래가 밝고 다른 경쟁해야 할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차별화해서 경제를 선진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네. 거의 한국의 모든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를 끌어들여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면 네.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그런 긍정적인 자세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아나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